안녕하세요. 늘 채널을 즐겁게 듣고 있는 70대 할머니입니다. 박복한 팔자, 그건 딱 제 팔자를 일컫는 말 같네요. 출입반이라고 살면서 크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남에게 모질게 굴면서 살지도 않았는데, 아니, 오히려 여유가 있다면 나눌 줄 알았습니다. 부모 복도,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좋다고 여기며 살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분명 제가 선의로 해왔던 모든 행동이 결과적으로 제게 불행을 가져왔다면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선택을 했던 과거의 저를 탓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선택지 자체를 탓해야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세계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남동생 이렇게 말이죠. 아버지는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혼자 채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죠. 해가 떠 있을 때는 식당에서 일하셨고 밤이면 피곤해 빡빡한 눈을 애써 모른 척하며 공장으로 나가 일하셨습니다. 저희 남매가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게 하기 위해 사는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낄 새가 없었어요. 또 어머니는 늘 아버지 얘기를 저희에게 해주셨고요. 특히나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를 빼다 닮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눈과 코를 아주 빼다가 박았다고 하면서 제 코끝을 툭툭 치며 웃는 어머니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바쁜 어머니는 늘 집에 안 계신 시간이 더 많았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3살 어린 남동생을 챙겼네요. 확실히 부모님 품 안에서 어리광 피우는 내 앞가림도 못하는 나이에 동생까지 쫓아다니면서 챙겨야 했으니 불만이 많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동생과 단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저희 둘의 유대감은 참 특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 혼쭐이 나고 내복바람으로 쫓겨나면 남동생은 꺼이꺼이 울면서 똑같은 내복 차림으로 저를 따라와서 제 옆을 지켰습니다. 지가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 라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울었었네요. 어려서부터 사내 녀석이 어찌나 눈물이 많고 또 정이 많은지 그건 딱 아버지 닮았다고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아유, 같은 배에서 나왔어도 너희는 어쩜 그렇게 성격이 다르니? 승아, 너는 기집애가 독불장군같이 고집이 세고 형식이 쟤는 아주 눈에 수도꼭지가 고장났는지 눈물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아주 지혜비 특징들을 사이좋게 나눠들 가졌어. 어머니는 저희 남매를 앉혀두시고 종종 이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 양반 모습이 이렇게라도 기억할 수 있어서 좋네 라고 쓸쓸한 말을 덧붙이시기도 했죠. 아무튼 제게는 남동생이 하나뿐인 동생이자 또 수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친구이고 또 저보다 점점 키가 커졌을 때부터는 기댈 수 있는 가족이었어요. 남동생에게도 저는 어머니를 대신하는 존재이기도 했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알려주는 선생님이기도 또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남동생은 늘 제가 수업 끝날 때까지 교실 앞 복도에 쭈그려 앉아 책을 읽거나 숙제를 했었어요. 제 수업이 끝나면 함께 손잡고 집으로 갔었고요. 어머니는 늘 새벽에 들어오셔서 저녁은 늘 저희 둘이 먹었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꺼내고 제가 후라이 하나만 하면 남동생은 밥 2공기는 거뜬히 비웠어요. 근데 이 녀석이 조금 크더니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누나는 아무래도 요리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뭐? 매일 내가 해주는 밥 먹는 네가 할 말이야? 이거 봐봐. 누나가 후라이 할 때마다 이렇게 눌러붙잖아. 아래가 자주 타고 밥도 질게 할 때가 더 많아. 아유, 깐깐하긴. 그럼 먹지 마. 해줘도 난리야. 그럼 이제 밥은 내가 할게. 뭐? 네가? 아무래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누나가 계속 내 밥 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그리고 누나도 제대로 잘된 밥을 먹어봐야 나중에 더 잘하겠지. 안 그래? 그 어린 게 조금 컸다고 매일같이 누나가 밥상을 차려주는 게 마음에 걸렸었나 보더라고요. 말은 얄밉게 했어도 앞으로 본인이 밥을 차려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남동생을 보면서 웃음만 나더라고요. 제가 19살, 남동생이 16살일 때 어머니께서 허리를 다쳐서 잠시 일을 쉴 수밖에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대신해 돈벌이를 해야 했죠. 애초에 그 시대에 대학 진학에 큰 뜻이 없기도 했지만 저의 미래에 별다른 선택권이 없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남동생은 앞으로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였기에 바로 돈을 벌어야 하는 제 상황이 억울하진 않았어요. 어머니는 제게 많이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야간에 일하던 섬유 공장에 취직을 해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장으로 가서 일을 했죠. 저는 주간조로 취직을 한 거라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아예 공장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눈물 많은 제 남동생은 제가 짐을 싸는 걸 보면서 울었죠. 그렇게 집의 가장으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주일에 하루 집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버스 터미널로 남동생이 마중을 나왔어요. 버스에서 내리면서 저 멀리서 볼 때마다 키가 껑충껑충 크는 남동생이 달려와 저를 맞이해 주었죠. 너 또 왔어? 여기서 버스만 타면 금방 집인데 뭐하러 또 와? 학생이 집에서 공부나 하지. 성적 떨어져도 내 탓하지 마. 이거 잠깐 나온다고 떨어질 성적이면 애초에 연필 놓는 게 낫네요. 가방 이리 줘. 분명 내 어깨 높이도 못 미치는 내복 차림으로 엉엉 울던 녀석이 어느새 고개를 꺾어서 봐야 할 정도로 커서는 제 가방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으로 자란 걸 보면서 참 그 코딱지만한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지? 이렇게 새삼 놀라기도 했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동생도 지망하던 상고에 들어가고 졸업해서 원하던 가구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남동생은 처음 받은 월급으로 저와 어머니에게 새 옷과 함께 용돈을 선물했죠. 첫 월급 얼마나 한다고 어머니 거나 사고 내 거는 살 거 없다. 젊었을 때 모으라는 저의 타박에 남동생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참, 우리 누나는 받는 걸 못해. 매번 주기만 해서 그런가? 누나, 누구한테 받는 버릇도 연습해야 하는 거 알아? 매번 주기만 하면 언젠가 큰 코 다친다. 주기만 하지 말고 받으면서 누나 앞가림도 해야지. 그 앞가림 내가 도와줄게. 어려서부터 매번 받아먹기만 한 동생 어디 가서 흉보지 말고 줄 때 받으셔. 손해보는 인생 살지 마. 이제 누나 먼저 챙기는 인생 살아야지. 그렇게 매번 월급 타면 거의 대부분을 저와 어머니에게 썼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저축하고 입에 들어가는 거 챙기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와 동생 모두 돈벌이를 하니까 평생 몸이 고장날 때까지 일만 하던 저희 어머니께서 드디어 은퇴를 하실 수 있었죠. 그저 저희 남매가 벌어다 들인 돈으로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일에 쩔어 피곤해하는 모습을 정말 질리게 봐온 저와 남동생은 늘 어머니께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모습을 보길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진 않았죠. 젊었을 때 힘을 너무 많이 쓰신 건지 어머니께서는 은퇴와 함께 빠르게 나이가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은퇴한 시간을 오래 누려보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말았죠. 저와 남동생은 그렇게 다 큰 고아가 됐습니다. 마음에 커다란 기둥과 같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저희 남매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나무가 되어줬기 때문이었죠. 제가 공장을 그만두고 모은 돈으로 가게를 하나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남동생은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흔쾌히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반찬 가게 하나 번듯하게 열 수 있었고요.
서로의 유일한 가족인 저와 남동생은 어머니의 빈자리가 큰 만큼 의지를 참 많이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결혼을 하고 또 남동생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네요. 솔직히 제 결혼보다도 남동생의 결혼식에 더 많이 울었고 또 기쁘기도 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뭔가 커다란 걸 해낸 기분이었죠.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시나요? 제가 임신했을 때 태몽을 남동생이 꿨고 올케가 임신했을 때 태몽을 제가 꿨다는 겁니다. 저희 남매 사이가 각별한 걸 아는 남편은 어떻게 태몽도 나눠서 꾸냐면서 전생에 쌍둥이는 아니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5월에 아들을 낳았고 올케는 그 다음엔 9월에 딸을 낳았습니다. 1살 터울이기도 하니 저는 제 아들과 남동생의 딸이 저희 남매처럼 친해지길 바랬어요. 조카가 정말 남동생을 많이 닮았는데요. 왜 첫째 딸은 아빠 닮는다고 하잖아요. 막 태어났을 때는 올케를 닮은 줄 알았는데 어째 점점 커가면서 이목구비 하나하나 남동생 어렸을 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조카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그 시절 과거로 돌아간 것만 같기도 하더라고요. 매년 지 애비 얼굴을 점점 닮아가는 조카가 5살이 되던 해 저는 제 영혼의 조각 하나를 잃고 말았습니다. 저의 하나뿐인 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너무나 급작스런 죽음이었죠. 뭐라 인사를 준비할 수도 없는, 분명 사고가 나기 전날 제게 친한 친구에게 말해 생선 몇 마리 보냈다고 했던 남동생이 싸늘하게 식은 몸으로 누워있는 모습에 몇 번을 기절했습니다.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고인이 된 남동생. 저는 마치 자식을 잃은 것 같기도 했고 또 하나뿐인 피부치를 잃었다는 생각에 가슴에 휑한 구멍이 난 것 같기도 했었네요. 다시는 동생을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과 젊은 나이에 지 새끼를 두고 간 남동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 그 슬픔에 빠질 틈도 없이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남동생의 장례식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수화기 넘어 조카의 울먹거리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세요? 누구야? 너 주경이니? 고모, 너 어떻게 전화를 했어? 아니 주경아, 너 지금 오니? 왜 울고 있어? 엄마는? 엄마가 없어요, 고모. 엄마가 안 보여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서럽게 우는 조카는 자고 일어나니 엄마가 안 보인다고 울면서 제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저는 가게 문 여는 것도 있고 바로 조카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는 어린 조카뿐이더라고요. 우는 조카를 달래 일단은 아침을 먹이고 엄마가 어디 간다고 했냐고 물으니까 조카는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았고 놀라서 전화기 옆에 비상시에 대비해 적어서 붙여놓은 고모 집 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고 했죠. 일단 밥 먹는 조카를 두고 정막만이 감도는 집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누가 봤으면 도둑이라도 든 줄 알겠습니다. 옷장은 아예 절반 정도 텅 비어 있었고 여기저기 남은 옷들이 튀어나와 있었네요. 서랍장도 거의 열려 있고 안방에 있는 화장대를 확인하는 와중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모는 몇 개 남지 않은 화장품 사이에 껴져 있었죠. 형님, 이 메모를 보게 된다면 주경이를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가서 죄송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살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올케가 잠적하고 만 거죠. 도망간 겁니다. 남편이 죽고 어린 자식을 홀몸으로 키울 자신이 없어서 도망가 버리다니. 어떻게 불행은 이렇게 휘몰아치듯 한 번에 다 오는지. 저는 당혹스러움과 분노로 떨리는 손에 가볍디 가벼운 종이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조카가 당장 본인에게 닥칠 현실은 하나 모른 채 밥을 김에 싸먹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조카가 밥을 꼭꼭 씹어 먹는 걸 옆에 앉아 바라봤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동생을 꼭 닮은 그 얼굴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아득한 고민에 빠졌어요. 일단 조카의 짐을 몇 가지 챙겨서 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을 모두 설명했어요. 남편도 저만큼 놀랐죠. 솔직히 그때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제 남동생의 딸이니까 제가 맡아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함께 사는 남편과 아들이 싫다고 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눈치를 보면서 조카를 우리 집에서 살게 하는 게 어떠냐는 말을 꺼내기 위해 몇 번이나 입을 달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꿈에도 꾸지 않은 제안을 먼저 하더군요. 여보, 그러지 말고 입양하자. 아예 우리 호적에 딸로 올리자고. 입양을? 당신 정말 괜찮겠어?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그냥 같이 사는 것보다는 아예 입양을 하는 게 좋을 거야. 조금 있으면 주경이 학교도 다닐 텐데 거기서 부모 없이 고모 집에 얹혀 산다는 게 소문이라도 나봐.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승준이한테야 잘 설명을 하면 되고 늘 동생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주경이랑 곧잘 잘 놀았으니까. 나야 그러면 당신한테 너무 고맙지. 내가 당신이랑 처남 사이 잘 알잖아. 이왕이면 한 가족으로 묶이는 게 여러모로 좋은 거야.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남편이 먼저 제안을 해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원체 사람이 정이 많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힘든 결정을 먼저 생각해 줬다는데 크게 감동을 했죠.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올케였던 그 여자의 생사는 불확실했고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남동생도 이 세상에 없으니 생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는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입양을 생각하기도 했는데 어차피 올케라는 여자가 다시 연락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한 번 아이를 버리고 간 여자가 다시 돌아온들 그게 조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하니 아예 하나 남은 생부모와 연을 호적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친양자 입양을 통해 조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까다로운 입양 절차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건 바로 조카에게 이 상황을 이해시키는 거였죠.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도망가서 이제 고모네 식구와 살아야 하고 고모와 고모부가 부모가 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공식적인 입양 절차를 밟기 전에 저는 조카를 앉혀두고 물었습니다. 주경아, 주경이 고모 딸할까? 우리 엄마는요? 주경이 엄마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디를 갔어. 엄마가 나 버리고 간 거예요? 아빠가 없으니까 이제 주경이는 필요 없어서? 제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조그만 머리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떠난 남동생을 닮은 얼굴로 눈물만 또르르 흘리는 얼굴을 보니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저는 조카의 두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누가 주경이를 버려. 이렇게 예쁘고 착한데. 주경이 엄마는 혼자 살 준비가 안 된 거야. 주경이를 버린 게 아니라 주경이가 고모네 식구랑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기회를 준 거야. 주경이랑 주경이 엄마랑 둘이 살면 둘만 있어서 외롭잖아. 근데 이 고모네랑 살면 오빠도 있고 고모부도 있고 식구가 많아서 좋지? 주경이 엄마는 주경이가 둘만 사는 것보다 넷이서 살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리고 고모도 주경이랑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주경이는 어때? 주경이도 고모 좋아요. 고모부도 좋고 승준 오빠도 좋고. 그치? 그럼 주경이 고모네랑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거 어때? 네, 고모랑 살래요. 주경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모가 진짜 기분이 좋다. 고마워, 주경아. 저희는 천천히 시간을 들였습니다. 주경이가 저희를 그냥 사촌이 아니라 진정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까지요. 처음부터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 기대하지도 않았네요. 그저 그 어린아이가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네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조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막을 내렸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모두 입을 모아 부모님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좀 주눅이 들었었나 봐요. 조카도 똑같이 엄마 얘기, 아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작 함께 사는 건 고모와 고모부니까요. 유치원을 다니고 한동안 치무레해서 물으니까 유치원에서 엄마 아빠 없는 건 본인뿐이라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조카에게 말했죠. 주경아, 주경이가 왜 엄마 아빠가 없어? 고모가 엄마고 고모부가 아빠인데? 거짓말. 고모가 왜 우리 엄마예요? 주경이 엄마는 멀리 갔고 주경이 아빠도 없는데. 아니야. 주경아, 이거 봐봐. 저는 얼른 가족관계 증명서를 조카에게 보여줬어요. 자, 봐봐, 주경아. 여기 주경이 이름 있지? 그리고 위에는 누구 이름 있어? 봐봐. 오빠랑 고모 이름이요. 그치? 이건 고모가 주경이 엄마고 고모부가 아빠라는 증거야. 주경이는 나랑 한 가족이고 주경이가 고모 집에 오면서 고모 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주경이한테 엄마 없다고 생각하지 마. 알았지? 주경이가 원할 때 고모를 엄마라고 부르고 고모부를 아빠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그럼 주경이도 엄마랑 아빠 있는 거 맞지? 솔직히 그때 그 어린 게 모든 걸 이해했으리라곤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저 친구들은 있는데 나만 없다는 결핍으로 저와 남편을 부모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는 조카는 조금씩 저와 남편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주 쉽더라고요. 내가 엄마, 아빠가 어디 있냐고 했던 아이는 어디 갔는지 몇 분도 안 쉬고 병아리처럼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는 조카는 마침내 제 딸이 되었습니다. 조카, 아니 딸이 저를 스스럼 없이 엄마라고 불렀을 때 하늘에 있는 남동생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딸을 호적에 올리며 동생에게서 하나뿐인 딸을 뺏어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긴 했지만 그래 동생도 딸에게 진짜 가족이란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걸 원할 거라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친엄마에게 버림받고 고모에게 입양됐다는 상처가 계속 흉터처럼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 회복력은 아주 강하더라고요. 어느새 딸은 마치 처음부터 제가 엄마였던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자랐습니다. 저도 남편도 또 제 아들도 그렇게 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혹시라도 딸이 차별 아닌 차별을 느낄까 매사에 조심했습니다. 웬만하면 아들에게는 딸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배려하자고 가르쳤고 저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 아니면 매번 딸을 우선시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것도 완벽하지 않았는지 딸은 조금만 본인이 느끼기에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이의를 제기함에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엄마, 왜 오빠 돈가스가 더 커? 왜 나만 차별해? 엄마, 왜 오빠 방이 내 방보다 더 넓어? 나 오빠 방이랑 방 바꿀래. 나 오빠가 쓰던 피아노 안 쓸 거야. 내 걸로 새로 사줘. 딸아이의 조금도 내가 손해를 안 본다는 그 집착에 저희 아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양보하고 배려하는데 도가 트고 말았죠. 뭐든 제가 선택하기 전에 동생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곤 했습니다. 정말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려웠는데 마음으로 낳은 자식 키우는 건 더 어려웠네요. 딸이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저와 크게 싸우고 제게 한 말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애가 밤 늦은 줄 모르고 집에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 그거 좀 야단쳤더니 제게 악다구니를 쓰며 말하더군요. 오빠는 이렇게 안 혼내면서 나한텐 왜 그래? 아우, 주경아, 엄마가 언제 그랬어? 오빠는 너처럼 이렇게 늦게 들어온 적도 없어. 시계 좀 봐봐. 지금이 몇 시인지. 집에서 걱정하는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안 해? 그럼 엄마는 친딸 아니고 조카라서 이렇게 차별받는 내 마음은 생각 안 해? 뭐? 아우, 주경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널 언제 차별했어? 그리고 주경이 너 내 친딸 맞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거짓말. 나 친딸 아니라고 차별하는 거 맞잖아.
안 그랬으면 이렇게 미워했겠어? 문을 쾅 닫으면서 본인 방으로 들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쳐다봤어요. 당최 이게 무슨 일인가 황당하고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내가 모르는 사이 정말 딸이 저렇게 생각할 만한 행동을 하나라도 했었나 이런 자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딸을 대하는 게 더 조심스러워지기도 했고요. 저는 오히려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서 딸이 엇나가는 건 아닌지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괜한 노파심에 애가 제멋대로 자라는 것도 무서웠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사춘기라 그래, 사춘기라 이러면서 저를 다독였어요.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딸이 자라면서 입양됐다는 상처를 한순간이라도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 열과성을 다했죠. 그렇게 시간은 지나 아들도 딸도 모두 성인이 됐네요. 딸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전문대에 들어가 어느새 번듯한 회사에 격리로 취직도 했죠. 남편이 아는 사람이 하는 회사를 소개해주기도 했지만 그저 잘 자라서 제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데 만족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독립한다고 전세금도 지원을 해줬죠. 하늘에 있는 남동생에게도 그래, 누나가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까지는 해냈다고 할 수 있었어요. 딸은 회사를 다니며 남자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얼마 안 지나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30도 안 된 너무 이른 나이에 하는 결혼 아니냐고 걱정을 했는데 딸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도 남편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그래, 좋은 사람 만나면 일찍 하는 것도 좋지 라고 했어요. 딸이 결혼한다는 생각에 부풀어 결혼식 비용과 딸이 살던 자취방 전세금을 빼고 거기에 더 보태서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뭔지 모를 감정에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왔네요. 여기에 이 자리에 남동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또 이제까지 마음고생 참 많이 한 나 자신에 대한 연민도 있었어요. 아직 아들이 결혼을 안 하긴 했지만 딸 자식 시집 보내고 나니 정말 눈앞에 고린 지점이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주변 엄마들이 빨리 자식 결혼시키고 싶어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부모의 역할은 최종적으로 자식을 독립시키고 자식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데 있다고 했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남편도 부모로서 참 애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꽃밭에 불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왜 항상 행복한 순간에 불은 들이닥치는 걸까요? 여러분, 제 아들이 백혈병이랍니다. 30 넘어서 이제 직장에서 자리 잡아 편해질 때쯤 아들이 갑자기 근육통이 심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직장을 다니면서 몸을 너무 혹사시킨 건 아닌지 걱정을 했는데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그 상태가 호전이 없는 거예요. 너 그거 제대로 검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바쁘다고 병원 미루지 말고 얼른 가서 받아봐.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들이 다 알아서 해. 어린애도 아니고 별거 아닐 거예요. 그렇게 엄마를 안심시키던 아들이 어느 날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급하게 수술에 들어갔고 그때 아들이 급성 백혈병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아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 한 번을 안 한 건강한 아들이었는데요. 저와 남편은 그때 하늘이 둘로 쪼개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앞이 막막했어도 수술이 끝나 코마 상태에 빠진 아들 곁을 지켜야 했죠. 다행히 아들은 코마 상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반응은 하는데 독한 치료제를 많이 써서 힘이 없는 상태였죠. 치료를 하는데도 몸은 약을 못 이겨내고 매일같이 약해져서 폐혈증까지 와서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제가 다니는 교회, 남편이 다니는 직장 동료들에게 지정 헌혈을 부탁하기도 했었어요. 아무리 치료에 쓸 돈이 있어도 수혈을 할 피가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저와 남편의 노력으로 아들의 수혈자 등록번호로 꽤 많은 피가 모였지만
아들은 끝내 눈을 떼지 못했네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숨을 쉬는지 방법을 까먹을 정도로 큰 슬픔에 잠겨서 허우적거렸죠. 저도 남편도 아들을 잃었다는 고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해왔던 것보다 아직 할 게 더 많은 나이에 갑작스런 비극으로 떠난 우리 아들. 장례식은 아주 작게 치렀습니다. 아들이 가는 길에 그저 가까운 가족과 생전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만 불러서 아들이 가는 길을 배웅했네요. 근데 딱 한 명, 그 가까운 가족에 해당하면서도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딸이었죠. 딸은 아들의 부고를 듣고 놀라고 슬퍼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나 장례식 못 가. 엄마가 나 대신 오빠 잘 보내줘.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네 오빠 장례식에 안 올 수가 있어? 아, 나도 가고 싶지. 가고 싶은데 나 지금 임신 준비하고 있어. 엄마는 내가 장례식 갔다 오고 나서 임신했으면 좋겠어? 부정 타면 어떻게 해? 이게 무슨 소린가요? 저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헛것을 들었나 싶었습니다. 임신한 상태에는 장례식에 참석을 안 한다는 건 알아도 임신도 하기 전에 계획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뿐인 오빠 장례식에 참석을 하지 않다뇨.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로 싸울 힘도 없어서 알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용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어떻게 사라지긴 사라지더군요. 저는 가슴속 한구석에 아들을 고이 묻고 마치 팔다리 한쪽을 잃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들의 장례식 몇 주 후에 연락도 하지 않던 딸이 집으로 찾아왔네요. 그때 전화를 한 이후로 저도 딸한테 연락을 안 했고 딸도 문자만 간간히 남겼을 뿐 이렇다 저렇다 할 연락은 하지 않는 서먹한 상태였거든요. 갑자기 무슨 일이니? 임신 준비한다는 애가 여기까지 다 오고. 엄마는 아직도 꽁에 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좀 넘어가요. 나 저번 주에 오빠 낙골당 다녀왔어. 거기서 나 나름대로 작별 인사도 했고요. 아휴, 그래. 갑자기 왜 왔는데 연락도 없이. 아, 그게 엄마, 나 이혼해요. 뭐? 아니, 남편이랑 아이 갖는다고 임신 준비 중이라고 했던 애가 갑자기 왜 이혼이야? 좀 그렇게 됐어요. 너 정말 그때 임신 생각이 있었던 건 맞아? 엄마, 그럼 내가 그런 일로 거짓말을 했을까? 그걸로 오빠 배웅도 제대로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와 대뜸 이혼을 한다는 딸.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놀라야 하는지 잘 달래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어요. 뭔데? 뭐 때문에 이혼하는 건데? 아니, 부부가 살다가 잘 안 맞으면 헤어지기도 하는 거죠. 뭘 그렇게 캐물어요. 이게 캐묻는 거니? 부모가 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그것 좀 알면 안 돼? 별거 아니야 정말. 그렇게 나 도와주고 싶으면 나 어떻게 돈 좀 줘요 엄마. 돈? 무슨 돈? 아니 그 사람이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를 달라고 하잖아. 나는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바로 일도 그만뒀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오빠 보험금 나온 거 없어요? 그때 엄마 보험하는 친구 통해서 생명보험금 들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때 딸이 내 자식이 아니라 마치 사리사욕에 눈이 먼 짐승같이 보였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달라고 하며 죽은 오빠의 생명보험금 얘기를 꺼내다니. 저는 당장 눈앞이 빨갛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너 지금 네 오빠 목숨값으로 위자료 내겠다 이거야? 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목숨값이라니 돈은 그냥 돈이잖아. 엄마랑 아빠랑 그게 당장 필요한 사람들도 아니고 가족인데 급한 사람이 먼저 쓸 수도 있고 또 입 다물어. 너 임신 준비한다고 네 오라비 장례식에 얼굴 한번 비춘 적도 없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홀랑 가져갈 생각을 해. 됐다 됐어. 너 그런 소리 할 거면 이제 두 번 다시 집에 찾아오지도 마.
위자료인지 뭔지 네가 알아서 해. 어? 엄마, 내가 그 큰 돈이 어딨어. 딸이 소송에 걸린다는데 그것도 못 도와줘요? 듣기 싫어. 결혼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그 말 무시하고 한다고 했던 것도 너고 이제 이혼한다고 결정한 것도 너야. 내가 어렸을 때 너한테 책임감이 뭔지 더 확실하게 가르쳤어야 했는데 정말 너무 오냐오냐만 한 것 같다. 이제라도 너 혼자 스스로 해결하는 법 좀 연습해봐. 너 취직도 결혼도 다 엄마랑 아빠 도움으로 했으니까 이혼은 네 스스로 해봐. 알아들어? 저는 그대로 딸을 집에서 내쫓듯 내보냈습니다. 이후로 남편을 통해 딸은 계속 돈을 요구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괜한 걱정으로 너무 감사 돌기만 했던 것 같다고. 이제라도 아예 심적으로든 뭐든 독립을 시켜야 할 때라고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이 글쎄 바람을 피웠더군요. 믿어지시나요? 그래 놓고 위자료를 달라고 하다니. 아니 처음부터 임신할 계획도 없었던 겁니다. 바람을 피면서 결혼한 남편과 임신을 계획 중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그저 오빠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지 않아 핑계를 댔다는 걸 안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도 남편도 묵묵부답이니 딸은 제 풀에 지쳤는지 점점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을 정말 단호하게 먹었어요. 여기서 제가 계속 받아주면 딸은 저 아나무인한 성격을 유지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나 남은 딸도 없는 것처럼 지냈는데 아들이 죽고 몇 년 지나지도 않아 제 인생에 다시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어요. 딸은 엄마 팔자 답는다는 얘기 아시나요? 저도 저희 어머니 팔자를 그대로 답습하는 건지 암으로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처럼 제 남편도 췌장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족력 때문에 늘 검진도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남편과 함께 나란히 늘 받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암 덩어리가 발견된 겁니다. 예전에 동네 어르신들에게 주변 사람을 잡아먹는 팔자가 있다는 말 들었는데 저는 그게 딱 제가 아닌가 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사고로 병으로 곁을 떠나가니까 이건 분명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어졌죠. 아들 잃은 지 얼마 됐다고 이제 남편마저 떠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하는 저에게 남편은 제 몸도 힘들면서 위로를 하더군요. 세상에 그런 팔자가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말이죠. 여보, 당신 팔자가 아니라 내 팔자요, 내 팔자.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자고, 어? 남편은 치료를 시작하긴 했지만 큰 차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미 나이도 있고 체력도 좋지 않으니 몸만 힘들 뿐이었죠. 하지만 전 하던 가게도 문을 닫고 남편 옆에서 간병에 힘을 썼습니다. 조금이라도 남은 시간 사랑하는 남편 옆에 한순간이라도 더 있고 싶었죠.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나 힘들어지면 자연히 기댈 곳을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 남은 자식인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딸도 본인 아버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했으니까요. 딸은 병원으로 남편을 찾아오긴 했지만 어딘지 저보다는 먼저 마음의 정리를 한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저처럼 정신없이 슬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마치 의무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이 투병을 시작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의사는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할 것 같다고 진단을 내렸네요. 이미 생명 유지 장치로 숨을 쉬는 지경에 이른 남편은 그렇게 제 손을 잡은 상태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애 같은 얼굴로 마냥 잠든 것 같은 얼굴에 저는 이별을 말했죠. 그렇게 제 가슴 속 아들을 묻은 자리 옆에 남편을 함께 묻었습니다. 두 사람을 묻은 만큼 가슴은 더욱더 무거워지고 먹먹해졌어요. 아버지도 남동생도 아들도 남편도 모두 잃은 저는 소중한 사람은 모두 떠난다는 생각에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네요. 그저 지금 옆에 있는 딸에게라도 잘 하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딸에게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딸은 또 한 번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눈물 하나 보이지 않고 태연해 보이는 딸의 얼굴을 보며 계속 의문이 남더라고요. 딸은 나만큼 슬프지가 않나? 아니면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걸까? 그렇게 혼자 그 의문을 계속 키워나갔죠. 근데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은 안방에 남편 물건을 보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물건은 안 치워요? 그걸 벌써 치우니? 좀 보관할 건 보관하다가 천천히 정리해야지. 이런 건 바로 날 잡고 치워야 돼요. 아니면 평생 무용지물인 쓰레기 껴안고 사는 거야. 쓰레기? 너 지금 아버지 물건 보고 쓰레기라고 한 거야? 아유, 엄마, 물건은 그냥 물건이에요. 더 이상 쓸모없는 거 두고 그럼 쓰레기라고 하지 뭐라고 해. 난 엄마가 괜히 아빠 물건 보면서 슬퍼하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아니, 쓰레기가 뭡니까? 분명 죽은 사람 물건은 바로 치우는 게 마음 정리하는 데 도움은 될 터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슬픔에 잠긴 엄마에게 아버지 물건을 쓰레기라고 운운하는 딸의 말에 크게 상처를 받았네요. 측은지심이라는 게 내 딸에게는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저는 딸에게 상관 말라, 한동안 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게 필요한 건 하나 남은 가족의 위로였는데 마치 빨리 잊고 새로 시작하라 채찍질하는 듯한 딸의 방식에 넌더리가 났어요. 그런데 며칠 후 딸은 제게 찾아와 사과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 내 딴엔 빨리 아빠 물건을 정리해야 엄마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아빠도 엄마가 계속 아버지 물건 껴안고 슬퍼하는 건 바라지 않을 테니까. 내가 미안해요. 어? 나 좀 용서해줘, 엄마. 이제 우리 둘만 남았잖아. 우리 둘이서 잘 살아야 하늘에서 오빠랑 아빠가 마음 편하게 있지. 안 그래요? 엄마, 나 정말 엄마랑 아빠랑 오빠한테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고아될 뻔한 나를 받아주고 이만큼 사랑을 준 식구들인데 나 정말 하나 남은 가족인 엄마랑 잘 지내고 싶어요.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용서해줘요. 딸은 잘 보이지도 않는 눈물까지 흘려가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딸뿐이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남동생을 똑 닮은 딸. 내가 마음으로 낳아 기르겠다고 다짐한 딸 말이죠.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고 딸은 정말로 큰 다짐을 한 것처럼 제게 잘했어요. 제게 함께 살 것을 제안해 지가 살던 집도 정리하고 합가를 하기도 했죠.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입니다. 딸은 구청에서 계약직 일자리를 하나 잡아 일하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아, 이제야 철이 드나 싶어 저도 아들과 남편을 잃은 상처를 점점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남편을 간병하면서 문을 닫은 반찬 가게는 아예 정리를 했습니다. 그저 집에서 조금 쉬면서 더 이상 일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들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재산이 제게 그런 선택지를 주었네요. 그래도 매일같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편한 만큼 무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딸이 한 번은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나중에 나랑 가게 차려서 같이 일할까? 가게? 무슨 가게? 뭐 할 거야 많지. 엄마 음식 잘하니까 식당도 좋고 아니면 카페도 좋고 요즘 모녀끼리 장사하는 집 많잖아요. 일 없네요. 네 엄마 이제 늙었어. 더 이상 손님 상대하면서 장사 못해. 엄마, 내가 엄마한테 힘든 일을 시키겠어요? 엄마는 그냥 사장이고 그 아래에 있는 내가 힘든 일은 다 하지. 엄마는 심심할 때마다 종종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엄마도 집에서 멍하게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몸 움직이는 게 좋지 않아요? 사람도 만나고. 아유, 그래, 그러자.
사장 자리 준다는데 나야 좋지. 엄마, 약속한 거예요? 와, 그럼 나도 조금 더 나이 들어서 할 일 없어지면 우리 둘이 가게 하나 하는 거야? 딸과 함께 하는 일이라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지금이야 불러주는 곳이 있어서 일을 하지만 나중에 딸도 할 일이 없어지면 둘이서 작은 가게 하나 하면서 오순도순 사는 것도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전에 딸을 원망했던 마음도 천천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딸도 어느새 이혼의 상처는 다 잊었는지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제게 그러더군요. 의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의 이혼 경력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보듬어 준다고 어찌나 행복해하는지. 솔직히 내가 말은 안 했지. 이혼료 꼬리표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 사람하고 재혼하면 정말 결혼을 한번 실패했다는 생각이 싹 없어질 것 같아. 재혼을 하고 싶다는 딸의 말에 저는 흔쾌히 결혼 자금을 내어주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새 출발은 필요한 법이고 딸이 마흔을 앞둔 시점에 제가 평생 원했던 가정을 다시 만들길 원했으니까요. 딸은 제게 걱정 말라고, 재혼해도 엄마 모시고 살 거라고, 결혼할 사람에게도 다 말하고 말 끝내놓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 남은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참 기특했네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밤 늦게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예, 무슨 일이야? 왜 울면서 들어와? 엄마,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딸은 아이 마냥 엉엉 울었고 저는 놀라 옆에서 달래며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회사 부도 날지도 모른대. 거래처에 밀린 돈을 못 주고 있어서 파산할 지경이라고. 지금 해결 못하면 우리 결혼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는데 나 어떡해 엄마? 나 정말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그 사람 회사가 망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은 그 상태로 나랑 결혼하는 게 미안한가 봐. 나 어떡해?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딸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네요. 평생 철없게 산 딸이 이제 정신 차리고 새로 시작할 남자를 만났는데 그 돈 때문에 당장 결혼이 엎어질 판국이니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죠. 엄마, 내가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어? 1억. 딱 1억만 있으면 급한 불 끌 수 있대. 엄마, 내가 결혼해도 엄마 모시고 산다고 하잖아요. 나랑 그 사람이랑 평생 엄마한테 갚을 테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 마지막으로 나 한 번만 살려줘요. 저는 목 놓아라 부탁하는 딸을 보면서 끝내 딸에게 1억을 보냈습니다. 정말 큰 돈이지만 당장 딸을 도울 수 있으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딸은 울면서 내게 너무 고맙다고, 더 잘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딸의 결혼 상대를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한 번은 식사를 대접한다고 딸과 예비사위가 저를 불러 서울 외곽의 고즈넉한 한정식 집으로 데려갔어요. 예비사위는 보기에는 수더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식사를 하다 딸이 잠시 급하게 전화를 받는다고 자리를 비웠고 저는 그때 속 안에 담아놨던 말을 넌지시 꺼내 물었어요. 강서방, 일은 어떻게 잘 해결됐나? 어디 더 문제 있는 건 없고? 네? 무슨 문제요? 사업 파산할 뻔한 거 말이야. 1억이 아무리 큰 돈이라고 해도 사업이 크면 그것도 모자르다고 하던데 잘 해결됐나 해서 말이야. 1억이라뇨? 저 일에 문제 없는데요? 장모님, 대체 그게 무슨 말이세요? 파산이니 1억이니 전혀 듣도 보도 못했다는 예비 사위의 얼굴을 보면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제가 딸에게 준 1억을 출처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때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말을 더 한다면 딸의 결혼에 문제가 생길까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예비 사위에게 확실히 사업에 문제 없는 건 맞지 하고 물었고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도 없다는 대답을 들었죠. 딸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도 별말 하지 않았고요. 식사를 다 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말을 꺼냈습니다. 딸의 전적으로 보아 예비사위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고 분명 딸이 재버릇해 못 주고 거짓말을 했다고 확신했죠. 주경아, 여기 앉아봐라. 어? 왜요? 아, 엄마 사위 만나보니까 어땠어요? 사람 진짜 괜찮지? 너, 강서방 사업 얘기는 어떻게 된 거야? 강서방은 사업이 파산할 뻔한 적도 없었고 내가 준 1억은 구경도 못했다고 하는데. 네? 엄마, 그 사람한테 돈 얘기했어요? 아, 왜 그랬어? 안 그래도 예민한 문제인데 괜히 왜 꺼내요? 내가 다 알아서 했어. 그 사람이 창피해서 모른다고 한 거지. 너 확실하게 말해. 아니면 엄마 강서방한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야. 진짜 그 돈 강서방 회사 문제 해결한 거 맞아? 저는 딸의 어설픈 변명에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여기서 솔직히 말 안 하면 정말 끝이다. 우리 관계 정리하자. 오랫동안 으름장을 놓으니 끝내 무릎 꿇고 울면서 진실을 털어놓더군요. 도박을 했답니다. 도박을. 불법 도박을 했는데 빚이 불어나 빚쟁이가 경찰에 넘긴다는 말을 듣고 제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우, 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저는 분명 딸이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그게 모두 연기였다는 건가요? 저의 믿음을 이렇게 저버린 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도 일이 그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이제 나 도박에 손도 안 대. 나 예전에 친구 따라 중국 여행 갔을 때 그때 처음 해본 거고 이제 하지도 않아. 정말이에요. 믿어줘. 내가 도박빚 있다고 엄마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엄마가 더 이상 실망하는 얼굴 보기 싫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했어요. 정말 믿어줘요. 내가 잘못했어.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는 딸에게 뭐라도 할 말이 없더군요. 아마 저는 그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것 같아요. 내 남동생의 딸, 제가 데려와 마음으로 낳고 기른 딸에게 더 이상의 기회나 믿음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 남은 가족을 그렇게 모른 척 했나? 그건 또 아닙니다. 저는 딸의 사과를 거부하지도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로 남았어요. 그래, 이제 마흔이 다 되어가는 딸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한들 내 말을 듣고 새 삶을 시작할까 하고 그저 모든 일을 회피했습니다. 그저 딸에게는 더 이상 손을 벌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어요. 딸은 그걸 용서받았다라고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전 아니었죠. 그냥 이 모든 일은 유보한 것뿐이었어요. 딸은 그렇게 바라던 결혼을 했고 약속을 했던 것처럼 저를 모시고 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도 저도 아는 상태가 제게 독으로 돌아왔어요.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저는 엄마 팔자를 닮았나 했는데 아버지를 닮은 눈과 코처럼 병까지 담고 말았네요. 제 가슴에서 종양이 발견된 거죠. 매번 가슴에 모든 걸 쌓아만 둬서 그게 암덩어리가 됐나 하는 의문에 씁쓸하고 자조적인 웃음이 나더라고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저는 그때 솔직히 충격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모든 풍파를 생각해보면 이 정도는 사건도 아니라는 웃기지도 않는 생각을 했거든요. 딸은 유난이란 유난은 다 떨었지만 저는 크게 혼란스럽지 않았네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을 했기에 그저 몇 개월 치료를 받고 추적 관찰만 받으면 된다는 의사의 말에 딸은 울며 불며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드라마 한 편을 찍었죠. 병원에서 치료 일정을 다 잡고 며칠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딸이 제게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나이도 있고 아무래도 전문적인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 가는 거 아니야. 의사도 믿을만 해 보이더라. 정희 엄마 말로는 꽤 유명하기도 하고.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아예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24시간 치료를 받는 게 낫지 않나 해서. 평생 엄마를 모시고 산다고 한 딸은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크게 상처를 받고 화도 났겠지만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한 저는 올 게 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 아픈 엄마 모시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러냐? 병원 따라오기 싫으면 따라다니지 마. 혼자 다닐 수 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 말은 엄마가 좀 더 전문적인 곳에서 치료에 집중하면 빨리 완치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지. 엄마도 사이랑 같이 사는 집에서 병원 다니는 거 눈치 보일 거 아니에요. 눈치는 네가 보이겠지. 강서방이 그러든. 아픈 장모님 모시고 살기 부담스럽다고?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강서방은 엄마 요양병원 비용 다 본인이 낸다고 하던데. 엄마를 생각 안 했으면 선뜻 그 큰 돈 내놓겠어? 엄마 그러지 말고 한번 구경만 하고 와요. 내가 아는 사람도 거기에 시아버지 모셨었대요. 오래된 곳이긴 해도 그만큼 잘하는 곳이기도 하고 시설도 괜찮아. 리모델링 한 지도 얼마 안 됐대. 딸은 계속해서 달콤하고 사려 깊은 말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그래, 속는 셈 치고 보고나 와보자 하는 마음으로 딸을 따라서 그 요양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대체 어디를 리모델링 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거의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내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입원한 환자 수도 얼마 없어 보이고 직원들도 얼마 없는 작고 낡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쓸모 없어진 부모를 버리고 가는 곳 같았네요. 저는 그때 완전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고 더 이상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딸에게 마음도 믿음도 기회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요. 저는 딸에게 요양병원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제 결정에 환한 미소를 짓더군요. 잘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고 저는 바로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딸을 파양할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딸과 가족으로 묶여있고 싶지 않았었네요. 병 걸린 엄마를 바로 이렇게 낙후된 요양병원에 맡길 생각부터 하는 딸은 아예 처음부터 저를 부모 취급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딸은 친양자 입양을 해서 절차가 까다로울 거라고 변호사는 말하더군요. 저는 딸이 제게 받아간 돈과 거짓말을 하고 도박을 했다는 걸 말했고 유방암 진단을 받자마자 오래된 요양병원에 넣었다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딸은 저를 병원에 입원시킨 이후로 단 한 번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걸 방문 기록으로도 입증을 했습니다. 3일에 한 번꼴로 전화만 하는 딸은 제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저 전화해서 몸은 어떠냐고 한 번 묻고 5분도 저와 대화도 하지 않고 끊기만 했었네요. 친양자가 양부모에 대한 유기와 태만을 입증하면 재판을 받아 결정이 된다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든 일을 변호사에게 위임했어요. 낡은 요양병원에 앉아 저를 방문한 변호사는 안쓰러운 시선을 애써 숨기며 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몇 주 만에 얼굴 보는 딸이 병원으로 찾아왔네요. 우락부락 화가 난 얼굴로 말이죠. 딸은 제가 있는 병실로 오자마자 제게 들고 있던 가방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파양한다고? 엄마 제정신이에요? 알고 보니 변호사가 소송 준비를 마치고 딸에게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친양자 입양이라 파양 협의는 불가능했고 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딸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제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파양? 모시고 산 은혜도 모르고 이제 와서 파양한다고? 엄마 제정신이에요? 엄마 그래놓고 엄마 그 사랑하는 동생 볼낯이 있겠어요? 미안하지도 않냐고요. 내가 미안할 게 어딨어. 나 할 만큼 했다. 먼저 간 내 동생 대신해서 어떻게 해서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아프자마자 냉큼 요양병원부터 알아보는 네 행동 보고 마음 굳혔어.
그만하자. 이제 모녀 관계가 아니라 조카랑 고모 관계로 돌아가자고. 아니, 너나 고모 취급도 안 했어? 어떻게 그러니? 어?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어? 나도 네 아빠도 오빠도 너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날 이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먼 곳으로 보내버릴 수 있어? 하늘에 있는 내 동생도 너 같은 딸은 버리고 내 인생 살라고 할 거야. 딸은 제 고함에 냅다 달려와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고작 이런 일로 날 버린다고? 어떻게 날 버려? 엄마, 그럼 우리 계획은? 어? 우리 같이 가게도 차려서 오순도순 살자고 했잖아. 그 계획은 어떻게 하자고? 너 혼자 차려. 너는 그 가게를 같이 할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갖고 있는 돈이 필요했던 거겠지. 이제 그만하자. 지금까지 너한테 줬던 돈들 도로 돌려놓으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게 마지막으로 내가 엄마로서 너한테 주는 이별 선물이라고 생각해. 나 이제 너라는 애한테 지칠 대로 지쳤어. 나이 마흔에 고아되고 어디 잘 생각해봐. 네가 뭘 어떻게 잘못을 했나? 딸은 제 말을 듣고 분에 못 이겨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주먹으로 제 가슴을 막 치면서 소리를 질렀고 이 소리를 듣고 온 병원 사람들이 놀라서 얼른 딸을 끌어냈죠. 저는 딸이 악다구니를 쓰며 나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을 새도 없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방금 딸이 와서 나를 때렸다고 말이죠. 한 걸음에 달려온 변호사는 제 몸을 확인하고 갔어요. 가슴에는 커다란 멍이 들었고 폭행 장면을 본 병원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갔네요. 저는 딸이 다시 올까봐 무서워 바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제가 지내기 더 좋은 곳으로 옮겼을 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변호사는 학대 증거가 확인됐으니 파양 절차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참, 딸에게 맞은 게 저를 살리게 된 거죠. 유방암 치료와 파양 소송은 함께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암덩어리를 떼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가슴에 있는 종양도 그렇고 또 저를 배신한 딸도 그렇고요. 딸은 매일같이 전화를 하더군요. 병원을 옮긴 걸 보고 대체 어디로 간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잘못했다. 근데 엄마도 입원하는 거 동의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 너랑 할 말 없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한 번은 딸이 소송 때문에 이혼할 판국이라고 제게 연락을 해왔더군요. 나 지금 엄마 때문에 또 이혼하게 생겼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네 이혼이 왜 내 책임이니? 너 고아되는 게 네 결혼하고 무슨 문제라고? 왜 부모 없는 자식이라서 갑자기 결혼 무르자고 하든? 알고 보니 사위가 제 변호사가 보낸 소장을 보고 딸의 도박 사실을 알았을 뿐 제 잘못은 하나도 없었어요. 딸의 도박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는 내용이 뻔히 드러난 소장을 아무렇게나 둔 딸의 잘못이고 아니 처음부터 도박을 하고 그 사실을 숨긴 딸의 잘못인 거죠. 예, 그거 다 네 업보다 업보. 그러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면 도박한 것도 다 밝혔어야지. 뭐하러 네 이혼 이력만 늘리니? 저는 이 말만 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잘 되면 지덕이고 안 되면 제 탓이죠. 아주. 제 암 치료와 파양 소송 중에 뭐가 먼저 끝났을까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몸이 약해진 탓인지 치료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전이 위험까지 있어서 수술도 받았네요. 그래서 치료보다는 파양 소송이 더 빠르게 끝났습니다. 법원에서는 다행히 저를 자유로 만들어주었죠. 그해 가을에 양부모인 제게 가져간 돈과 암에 걸리자마자 요양병원에 보내고 폭력까지 쓴 딸은 나이 마흔에 고아가 됐고 저 또한 자식 하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딸은 법원 판결이 난 날 병원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를 찾아왔고 가족 이외의 사람은 접견이 안 되는 병원에서 몇 차례 실랑이를 하다가 얼굴 한번 못 보고 돌아갔다고 간호사가 전해주더군요. 딸은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해왔고
이미 파양 결정이 난 후로도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나 이혼했다, 죄송하다, 한 번만 봐달라, 나 정말 이제 엄마뿐이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파양을 마음먹기 전에 몇 번씩 제게 되물었어요. 내가 이 결정을 해도 나중에 하늘에서 남동생을 만났을 때 미안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도 본인 딸인데 다 키워놓고 파양을 하면 남동생 얼굴 보기 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몇 번을 고민했는지. 하지만 저는 이미 몇 번의 기회를 아니 조카에게 줬었고, 조카는 계속해서 저에게 실망을 주고 배신만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동생도 누나가 할 만큼 했고 애썼다라고 할 것 같았죠. 언젠가 동생이 제게 그랬으니까요. 손해보는 인생 살지 마. 누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인생을 살아. 라고 말이죠. 이런 남동생은 제 결정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오로지 치료에 전념하고 있어요. 입원한 병원으로는 아무도 절 찾아오지 않지만 이게 더 마음이 편하네요. 매번 얼굴 보고 싶어도 한 번 찾아오지 않은 가족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와서 하는 말이라곤 그저 돈 얘기뿐인 가족, 차라리 없는 게 더 낫겠죠. 다행히 몸을 회복하고 있지만 솔직히 죽는 것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제 명이 허락하는 데까지 열심히 삶을 누리며 살 테지만 이미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곳엔 없으니까요. 내가 눈 감으면 우리 부모님도 남동생도 남편도 아들도 다 만날 수 있는데 제가 두려울 게 어디 있겠어요? 이제 제 재산을 노리고 죽으면 물려줄 자식도 없으니까 만일 제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돈은 모두 사회로 환원하고 싶습니다.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으면 합니다. 얼마를 받든 고마운 줄 모르고 더 원하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아들과 남편이 남기고 간 돈을 쓰진 않을 거예요. 분명 저는 먼저 간 제 남동생을 위해 조카를 걷어서 제 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누구에게도 부끄러울 것 없이 사랑을 주며 키웠고요.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에게 제일 미안하네요. 혼자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아도 은혜도 모르는 사람과 나눠야 했으니까요. 그것만 생각하면 제 가슴이 저미는 기분이랍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옛말은 그저 선조들의 선입견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짐승에게 한 차례 물리고 나니까 와, 정말 틀린 말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더 이상 후회하고 한탄해봤자 뭐가 바뀔까요? 그저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더 이상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아무리 내 마음을 내주어서 키웠어도 여러분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피부치고 오래 붙어 산 가족이고 부모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확실하니까요. 준 만큼 마음이 돌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더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힐 수 있는 게 씁쓸한 현실이죠. 제게 얼마나 시간이 남고 또 앞으로 홀로 어떤 인생을 살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내게 일어난 불행한 일은 있고 그저 나를 소중히 해준 사람들에 대한 추억을 곱씹으며 거기서 기운을 받아 그 힘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늘 채널을 통해 웃음도 위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